어디서 익숙하게 듣던 언니 목소리네. 목소리도 똑같네 진짜? 저희가 자주 쓰는 T맵이 이렇게 순정 들어가 있으면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해상도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게 느껴져요. 올림픽대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음성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소리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보니까 이 방향지시등 소리도 조절할 수 있더라고. 볼륨을 뭐 작게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차가 엄청 막히네요. 정신 사나워서 말을 못하겠네. 1년 360일 24시간 막히니까. 여기 올림픽대로지? 24시간은 좀 그렇고 한 20시간 정도 막히지. 그리고 새벽에 여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달리면 택시를 이길 수가 없어. 포르쉐 타고 가도 질걸? 저기 우르스도 간다. 안 보이고 저 있다. 엔진이 두 가지라고 해요. 1.6 GT2 모델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얘는 TCE260이라고 하죠. 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 둘 다 가솔린이고요. 1.6 GT는 1600cc, 정확히는 1598cc, 직렬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TC260에는 1.3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세단은 가솔린, SUV는 디젤 이런 공식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디젤이 안 나오고 가솔린 먼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SUV도 요즘 이제 뭐 차종을 막론하고 디젤이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정말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 디젤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미세먼지가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어찌됐건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죠. 지금 이 TC260에 들어간 이 엔진은 벤츠랑 르노가 같이 합작해가지고 쿵짝쿵짝해서 만든 거래요. 사실 이 자동차 세상에서 두 브랜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엔진을 만드는 건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르노 입장에서는 뭐 터보 관련 기술, 그 다음에 개발비 절감, 뭐 이런 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고, 벤츠 입장에서는 사실 대배기량 큰 엔진들을 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쪽은 자신이 있지만 사실 조그만 엔진들은 그렇게 만든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기통의 배기량이 적은 이런 작은 엔진들을 추가로 만들기에는 르노랑 합작해서 만드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었을 테고, 이런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공동 엔진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엔진은 벤츠 A클래스, B클래스, 그리고 뭐 르노에서도 클리오나 메간 또 뭐 이런 여러 차들에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엔진이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지 않은 나머지 트림 SM3에도 쓰던 솔직히 사골 엔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엔진하고 SM3에 들어가던 그 엔진하고는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조금 세팅을 달리해서 마력과 토크가 다릅니다. 얘가 마력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일 가벼운 차로 사도 얘가 1300kg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엔진이나 바퀴 크기에 따라서 몸무게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얘도 1335kg? 하여튼 1300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 모델에 비해서 몸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는 1400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1300 초중반이니까 상대적으로 100kg 이상 더 가벼운 셈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1300kg에 120마력대 1.6 자연흡기 엔진이면 아마 변속기도 CVT가 맞물려 있는 데다가 출력으로 보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듭니다. 저희도 아직 몰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지금 이 XM3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1.3L 터보 엔진이 훨씬 더 적합한 엔진일 것 같아요. 출력은 156마력이고 토크는 26kgm거든요. 이 트림 이름이 TCE260이었어요. 260이 뭐지 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60이 토크 226kgm 거기에서 갖다 붙인 숫자더라고요. 트레일블레이저 타면서 배기량이 1.35L? 얘도 지금 1330 몇 cc거든요. 사실 얘도 1.35L라고 불러도 돼요. 원래 1.3L라고 불러야 되는데 쉐보레 측에서 그냥 마케팅상 1.35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둘 다 1.35라고 부르든 1.3이라고 부르든 똑같은 배기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다운사이징 엔진이에요, 둘 다. 우리가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면서도 요 정도 덩치에 몸무게가 거의 1500인데 1.3L 가지고 뭐 원하는 만큼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었잖아요.
지금 얘는 어떠냐면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일단 나가는 느낌은 그냥 150마력 같아요. 그 다운사이징 엔진의 150마력 그런 느낌? 진짜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운사이징 엔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 연비라거나 세제 혜택?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엔진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패키징 할 때 좋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잃는 건 감성 아니겠습니까? 얘도 지금 가속 페달을 꾹 밟아서 RPM을 높여보면 소리가 그냥 사기통 엔진입니다. 그냥 1300cc 사기통 엔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런 면에서 감성을 되게 잘 살린 편이에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얘는 지금 이렇게 밟으면 엔진이 그닥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 발끝으로 전해지는 엔진 회전 질감도 썩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150마력?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출력이네요. 뭐 힘이 답답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그 터보 돌아가는 소리 있죠? 휘 하는 소리. 하는 소리 나요. 스프럽 하는 소리. 그게 들립니다, 실대로. 사실 요 정도 엔진에 터보가 들어가면 얼마나 큰 게 들어갔겠어요.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로 그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잉 하고 나요. 크진 않은데 잘 들어보면 납니다. 변속기도 두 트림이 다르죠. 1.6 GT에는 자트코에서 만든 CVT가 들어가 있고 이 모델 TCA260에는 게트락에서 만든 7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트코도 그렇고 게트락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들이네. 오랜만에 들어보긴 하지만 되게 나름 회사도 오래됐고 공급해주는 업체들도 많고 아주 대표적인 변속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트코는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뭔데? 자트코 제페니즈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컴퍼니. 그러니까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 시계 브랜드 중에 IWC 있잖아요. 네. 인터내셔널 와치 컴퍼니. 되게 그냥 되게 정직한 이름 있잖아요. 그냥 이니셜만 따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이죠. 일본 변속기 회사. 네, 일본 자동 변속기 회사. 그 닛산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 변속기 업체고 닛산 모델은 당연히 들어갔었고 다른 차들에도 널리 CVT를 공급해왔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트락 7단 DCT 얘는 습식이죠. 사실 르노 삼성이 2014년쯤에 SM5에다가도 DCT를 넣었었어요. 그때는 6단이었었고 건식이었었죠. 네. 근데 얘는 7단에 습식으로 바뀌었어요. 6단 건식 DCT 있죠? 네. 그거는 변속 충격이 엄청 컸거든요. 특히 1단, 2단 바통 터치할 때 변속 충격이 이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 푸조에 들어가던 변속기 뭐죠? MCP. MCP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변속 충격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졌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매끄럽긴 한데 그래도 자동 변속기만큼은 아니네요. 사실 요즘 트렌드로 보면 건식보다는 습식이 훨씬 더 대세거든요. 네. 이게 건식은 말 그대로 말라 있는 거예요. 클러치랑 클러치가 그냥 물리적으로 딱 맞물려 있는 거고 습식은 클러치랑 클러치 사이에 오일을 꽉 채워놓은 겁니다. 마찰을 일으키는데 거기 오일이 꽉 차 있으면 네. 당연히 그 오일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오일을 순환시키고 또 냉각까지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구조도 복잡하고 무거워지고 비싸고 이렇겠죠.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건식 D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다 보면 변속 충격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차를 쭉 밀어내는데 그 변속 로직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변속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시프트 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고 이런 변속 로직을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던 자동 변속기 느낌 대비 좀 거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 습식은 중간에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건식 대비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주행 느낌을 연출하기가 유리하죠. 대배기량에 되게 마력이 높은 그런 엔진을 얹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토크의 폭도 습식 쪽이 훨씬 더 여유값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건식보다 습식을 많이 넣고 있는 추세고요. SM5도 예전엔 건식을 썼지만 XM3에는 습식을 넣고 있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출시한 기아 소렌토도 현대기아그룹에서 최초로 습식을 집어넣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고 또 고급스러운 주행 감성을 소비자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 건식에서 습식으로 변속기도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 XM3에 들어가 있는 게트락 7단 DCT 변속기 느낌이 어떠냐? 아까 우리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느낌이 네. 아 이게 DCT 느낌이지, 이런 게 좀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던 건식 DCT 있죠. 네. 걔는 요즘 너무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말 안 해주면 그냥 오토매틱인 줄 오해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얘는 딱 출발할 때 보면 그 극조속 있죠. 네네. 시속 10km 이하 이럴 때 좀 반클러치를 쓰는 느낌도 나고요. 초반에 딱 밟을 때 자동 변속기보다 처음에 좀 그 클러치가 딱 만나기 전까지는 좀 안 나가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조금 가속 페달을 적극적으로 밟아줘야 훅 치고 나가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현대의 건식 DCT보다는 얘가 습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DCT가 가지고 있던 느낌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르노 삼성에서는 게트락 DCT가 들어가 있다라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되게 자랑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게트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게트락이 되게 오래된 독일 변속기 업체거든요. 이름도 독일 같아요. 그쵸? 게트락. 게트락. 독일어스럽죠 진짜. 근데 이게 2015년도에 그 마그나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네. 세계적인 부품 공급 업체거든요. 맞아요. 그 마그나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노 삼성은 게트락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자랑을 하긴 하지만 워낙 이 게트락이라는 이름값이 명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지, 엄밀히 따지면 마그나에서 만든 변속기를 넣고 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쵸. 일반인들한테는 게트락도 그렇지만 마그나는 더더욱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과연 DCT의 느낌이 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르노 삼성 대리점에 가가지고 XM3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DCT의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동으로 변속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매뉴얼 모드는 따로 없네요. 그냥 대신? 딱 끝나네. 그쵸. 대신 패들 시프트는 있어요. 패들이 있네. 이 패들도 마음에 드는 게 전 트림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기본으로. 오. 여기서 시프트 다운을 해보면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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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을 하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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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되게 빠르다. 변속 속도는 DCT 답네요. 보통 DCT는 다운이 조금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극조속에서 출발할 때 지금 요럴 때 이렇게 올라가다 바통을 딱 넘겨주는 느낌이 확실하죠. 네. 이게 지금 충격이 있다기보다 특히 오르막길 같은 데서 반클러치 많이 쓸 때 충격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충격이 있다기보다 그냥 DCT 다운 느낌이 살짝 남아있는 느낌? 자, 다 업 해볼게요. 업, 다운, 다운, 다운은 바로바로 먹죠. 다운, 다운. 아 지금 더 이상 안 내려주네. 네. HP랑 뉴턴미터랑 나오는 거 재밌다. 이런 건 다른 차에서 좀 못 봤던 그런 그래픽인데. 현대기아도 저런 걸 표시해주긴 해요. 요즘 들어서. 근데 저걸 르노답게 그래픽을 구현했어요. 네. 되게 미니멀하게. 꼭 깜빡이처럼 만들어놨어요. 깜빡이처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차들은 뒤에서 가다 보면 방향지시 등을 정말 요만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그래픽 처리해주는 것도 뭔가 좀 과시하려는 욕구가 없어요. 아기자기하네요. 네. 글씨도 작고 바늘도 훨씬 두껍게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걸. 되게 가늘잖아요. 아 매뉴얼 모드가 따로 없는 건 좀 아쉽다. 자동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네, 기본으로 그냥 돌아오죠. 네. 근데 지금 매뉴얼로 내가 패드 시프트를 딱딱딱 할 때마다 지금 현재 몇 단이 들어가 있는지는 표시를 해주고 네. 요런 점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뒤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연비를 더 우선시하는 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패들이 있으니까 더 아쉽네요. 시간이 한 글쎄요. 제가 봐봐요. 제가 시간이라고 말하기 조금 전에 패드를 딱딱했거든요. 네. 그 뒤로 말 끝날 때쯤에 벌써 뒤로 넘어간 걸 보면 엄청 빨리 넘겨주네.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매뉴얼 모드 안 쓸 거예요. 내 차에 패들이 있었어? 심지어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차에 패들이 있던가 없던가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네.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차에 뭐 모르는 기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폐차할 때쯤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포르쉐였던 것 같다. 그 스티어링 휠 열선 스위치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캐딜락이었나? 저 2열 USB가 2열 시트 밑에. 엉덩이 네. 엉덩이 받침 거기 맞아. 가운데 달려 있는 맞아. 거. 나도 내 차에 트렁크 바닥 밑에 저 안쪽에 깔때기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엔진 첨가제 놓을 때 바닥에 다 버렸잖아. 이 브레이크 페달도 느낌이 딱 어떻냐면 셀토스는 쑥 꺼지는 느낌이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초반부터 엄청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네. 얘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살짝 좀 꺼지다가 조금 뒤로 갈수록 좀 점점 딱딱해지는 느낌? 트레일블레이저는 초반부터 엄청 딱딱하잖아요. 저 뒤에가 있구나. 네. 근데 얘는 딱 그 중간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페달의 담력이.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얘가 제일 이질감이 적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 나름 조용하다. 노면 소음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풍절음은 지금 95 뭐 이 정도거든요. 외부 소음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네요. 소음이. 아까 저희가 디자인 리뷰하면서 네.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언더 패널을 되게 꼼꼼하게 싸매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배기라인 지나가고 이런 데 빼고는 다 덮어놨어요. 뭐 그런 장점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멀티 센서를 들어가서 스포츠를 누르면 계기반이 빨간색으로 물들죠. 계기반 디자인도 바뀌네. 네. 가운데 크게 엔진 회전계랑 속도계를 띄워줍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10.25인치 LCD 계기반에 들어간 차를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까보다 반응이 훨씬 달라요? 즉각적이야. 차이가 좀 크네. RPM도 지금 되게 높게 쓰고 있고 아까 같았으면 네. 지금 시프트 업을 했거든요. 네. 지금 고 RPM을 쭉 물고 늘어지고 있고요. 지금 살짝 툭툭 쳐봐도 달리는 게 반응이 달라요. 봐봐. 지금 이 상태지? 이런 느낌이지? 여기에서 에코로 바꿔볼게요. 에코면 내 똑같이 밟아요. 지금 아무 반응 없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냥 멀티 센스. 노멀 모드에선 조금 있다. 차이가 있네. 셋 다 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확실히 다르다. 스포츠는 차이가 커. 네, 누르자마자 확실히 달라지네. 네. 스포츠는 차이가 크고 에코랑 마이센스 그냥 노멀 모드는 조금 그 간격이 크진 않죠. 네. 지금 여기서 패드를 누르면은 유지가 되나? 매뉴얼 모드로. 해볼게. 2단 뒤로 넘어갔거든요. 이미. 넘어왔네. 네. 스포츠 모드에서도 유지는 안 해주네요. 그렇죠. 하체는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앞쪽이 맥퍼슨 스트럿, 뒤쪽이 토션빔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비슷한 급의 SUV들도 다들 똑같죠. 다만 사륜구동에 들어간 차들만 뒤쪽에 멀티링크를 넣는다거나 혹은 뭐 제트링크라는 걸 적용한다거나 네. 조금씩 뭔가를 더 추가해주죠. 사륜구동에 들어가지 않은 이 급의 SUV들은 똑같은 구성입니다. 맥퍼슨의 토션빔. 전반적인 승차감은 지금 우리가 코너에서 이 스키드임이 날 정도로 차를 돌려보진 않아가지고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느낌은 좀 단단한 편이죠. 저도 단단하다고 느꼈어요. 네.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보다도 더 단단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이 자잘한 충격이 많이 넘어오네요. 네. 게다가 이 시트까지 단단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노면이 안 좋은 데를 더 달려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푹신푹신한 세팅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탔던 시승차들은 다들 바퀴를 제일 큰 거 끼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소형급이다 보니까 통통거리는 건 셋 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잠깐 타본 바로는 저는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나 싶은 느낌도 들고요. 그 뭐 기본적인 승차감은 되게 비슷한데 요철을 넣을 때 전해주는 충격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이 자잘한 네, 진동들 그렇죠. 토동 하고 이런 거 넘을 때 네, 도도도도동 갈 때 네. 단단하네. 이런데 지금 방금 그 흥부 옷처럼 다 기어진 도로 네. 이런데 달릴 때 보면 이런 진동들이 실내로 좀 많이 넘어오는 편이에요. 네. 얘도 좀 나름 단단한 승차감 때문에 와인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가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데 네. 나 아까 처음 이 차 앉아봤을 때 네. 우리 디자인 리뷰한다고 네. 문 열고 이 차에 딱 앉자마자 시트 포지션 되게 높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 벨트 라인도 낮아요. 요즘 차 치고 되게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실내 전체를 내려다보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얘가 차 높이는 경쟁 모델들 대비 가장 낮지만 네. 최저질 항고는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상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도 되게 높게 만들었대요. 일부러 네. SUV다운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SUV를 타면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네. 험로 주행할 때 주변들 살피기 편하고 네. 이런 느낌, 이런 걸 좀 살린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는 게 이 계기반도 화면 자체가 다른 차보다 조금 더 뒤로 누워 있는 느낌이 나요.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무릎이 굽혀져 있는 각도를 보더라도 되게 많이 굽어져 있거든요, 무릎이. 이런 걸 보면 시트 포지션이 절대 낮진 않죠. 근데 이 낮지 않다는 게 흉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쪽을 추구했다고 하니까 뭐 나름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SUV다운 맛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요즘은 진짜 배기량 가지고 힘이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못해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배기량 작다고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예. 그리고 다운사이징도 이제는 뭐 오히려 다운사이징이 한번 유행이 지나갔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제 다운사이징이란 말이 나온 것도.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배기량을 줄였을 때 잃는 것도 많이 보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배기량 줄고 실린더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대배기량의 다기통 엔진의 감성을 만큼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잃는 것만큼은 많이 좀 다독거려 놓은 느낌이에요. 요즘은. 네. 사륜 시스템이 없다는 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도시명 SUV를 하는 걸 깔고 상정하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차들은 있는데 없어서 얘도 사륜이 들어갔으면 서스펜션을 뒤쪽은 멀티링크를 넣어줬을 걸로 짐작이 되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요 버튼을 딱 누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그 다음에 셋 눌러서 현재 속도를 100으로 맞췄습니다. 나름 급격한 오른쪽 코너거든요. 아이고, 아 너무 급하다. 고속도로 끝났어. 씨. 켜고 셋, 현재 속도를 60에다 맞출게요. 차간 거리는 4개. 오, 4단계로 조절하네요. 4단계 중에서 가장 가깝게 세팅을 했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지금 얘도 중앙 유지는 브로셔상에 그렇게 써있지 않았거든요. 네. 중앙 유지라고 이탈 방지 보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얘도 아마 왼쪽에서 슬쩍 오른쪽에서 슬쩍 핑퐁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제한속도 70이네 70으로 맞출게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인식했는데 좌우 차선 지금 운전대로 진동은 오거든요. 네. 벗어나면 드르륵 드르륵. 아 이제 켰다. 차선 유지 보조가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켰죠? 네. 운전대를 맡겨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지가. 그만 가. 지금 바로 앞에도 왼쪽 코너거든요. 네. 지금 인식 다 됐죠? 네. 슬쩍 한번 운전대를 맡겨보면 넣어준다. 지금도 넣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어요. 나간다. 방금도 바퀴가 방금 차선 바깥으로 나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보조네요. 보조. 중앙을 따라가는 수준은 아니고 정말 나갔을 때 넣어주는 정도. 또 이거 말고도 뭐 사각지대 경고나 아니면 후측방 경고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긴급 제동 보조는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옵션을 통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신차 XM3를 만나봤습니다. 가격이요 1719만원에서 2532만원이래요 지금 3월부터 6월달까지 개소세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거든요. 요게 반영된 가격이고요. 또 가격대를 보면
경쟁 모델들 뭐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뭐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값에서 시작해서 더 높은 값까지 넓게 포진해 있는 이런 형국이지요. 그리고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되게 공격적으로 낮은 가격표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1719만 원에서 시작하는 요 가격, 이게 1.6 GT SE 트림인데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1719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물론 뭐 모든 트림에서 LED 헤드램프를 넣긴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 뭐 이를테면 16인치 깡통위를 달고 있고요, 스틸을. 그리고 또 뭐 시트도 직물 시트고요. 이런 그 세세한 구성들을 보면 이건 우리 XM3는 1719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이 마케팅 멘트를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마 2000 중반, 초중반은 주고 사실 거예요. 지금 르노 삼성에서도 주력 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알리 트림이거든요. 그 정도면 아마 2000 초중반 그 정도는 지불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더라도 일단 크기를 봤을 때 경쟁 모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은 일단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딱 봐도 예쁘거든요. 특히나 2급에서 기존에는 없던 이 쿠페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탔던 RE 시그너처 최상의 트림이죠. 이 모델 기준으로 보면 또 편의 장비도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을 정도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형 SUV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행복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은 셈이고요. 사실 르노 삼성이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QM6 LPG 모델이 잠깐 반짝했을 뿐 뭐 이렇다 할 신차도 없었고, 또 미국으로 수출하던 닛산 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확 줄어들었죠. 이마저도 올해 3월 달에 위탁 생산이 끝나요. 지금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이 XM3가 정말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르노 삼성한테 XM3가 어떻게 그 부활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 기간 동안에 오늘까지 한 5,000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첫 반응은 좋은 셈이에요. 일단 딱 켜진 이 불씨를 앞으로도 좀 활활 태워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